안녕하세요. KM크릭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환의과대학 이향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이 돌봄의 시대 한의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발표해 주실 연자분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김동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부산대 한의전에서 또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또 일을 하셨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정책연구센터에서도 또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2020년부터 재직하고 계시고요. 특히 요번 세미나를 섭외하게 된 계기도 되었지만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 그리고 대한예방한의학회의 학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돌봄의 시대 한의학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그런 현재 한의계의 활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신대학교 김동수입니다. 오늘 원래 돌봄의 시대 한의학의 역할이 주제인데 제가 1차 의료를 넣었습니다. 1차 의료라는 게 한의계에서 좀 익숙치가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어떤 원장님들과 한의계 쪽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돌봄은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익숙한데 1차 의료는 아직 익숙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1차 의료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양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문구인데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마치 내일 아침에 우리는 모두 다 해가 뜨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유령이 우리를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곧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느끼진 못하더라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닥칠지 그걸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돌봄과 1차 의료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역할 모색, 세 번째는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역할 모색이라고 붙인 이유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저도 사실 이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짓지 못하고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은 이 한의학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주 거세게 몰아닥치는 불어닥치고 있는 이 거시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의 경제와 거시적인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인구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21년 16.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속도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2036년에는 30%를 훌쩍 넘어갈 거고 2050년에는 40%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령별 기대 여명이 우리나라가 기대 여명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등록 장애인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구 비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령의 지체장애인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령화라는 게 사실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에 의한 장애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체장애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65세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건의료의 수요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재정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재정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남인숙 의원실 뭐 해가지고 민주당 쪽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좀 모색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는데, 정영선 교수님이죠. 우리 이제 보건의료의 재정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시고 재정위원장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안 하실 텐데, 어쨌든 그 정영선 교수님이 국회 토론회에 굉장히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경상의료비가 GDP 대비 6%다, 7%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6%고 7%인데, 그럼 OECD 평균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한 8% 정도 됐었을 텐데, 왜 OECD 평균보다도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의료비 증가가 OECD에서 1등이기 때문에 곧 따라잡힌다. 이 이야기를 항상 이제 귀에 박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쿠션이 뭐 2% 정도 남아 있을 때 지금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빨리 억제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영선 교수님이 올해 초에 2022년에 우리나라 GDP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1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OECD 평균 대비 2%의 쿠션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으면 이제 자동차의 이 브레이크가 이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를 앞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밟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영선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이제 연평균 증가율이 8%인데 4.8% 밑으로 이제 억제된다. 그러니까 증가율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령화가 시작입니다. 시작. 이미 고령화가 다달라서 거기서 수요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고령화가 이미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엄청나게 어떤 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발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이것을 아마 보건의료에 관련한 여러 발표들에서 이것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재정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래는 이제 지불제도입니다. 지불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로 마치 슈퍼에서 과자를 사듯이 의료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구입을 하는데 서비스 단위별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행위량을 규제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상의료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것은 지불제도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돌봄과 1차 의료 이 부분이 바로 이 지불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차 의료가 필요한 점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 그림입니다. 원래는 여기와 여기 차이가 큽니다.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의료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1000명이 이제 우리나라 그냥 지역사회의 인구예요. 인구 중에
원래는 한 600명 정도가 헬스 프로블럼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39명이 헬스 프로블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관적으로 본인에게 이제 건강 문제가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93.9%가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뭐 의료적인 어떤 니즈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맨드가 아니고 원트에 가까운 그런 어쨌든 의료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의료 서비스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많은 수는 사실 의료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의료를 많이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니즈를 충족하면서 그렇지만 니즈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조금 제어하면서 그렇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작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언맷 니즈는 빠뜨리지 않고 그렇지만 니즈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거를 공급자 차원에서 걸러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1차 의료에서 진행되는 바로 이 돌봄입니다. 이 돌봄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을 위해서 당연히 이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 해결과 더불어서 삶의 질 개선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좀 더 양질의 의료 양질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또 니즈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바로 돌봄입니다. 또 한편에는 이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의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이게 바로 이 수요가 새롭게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을 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지역사회에 본인의 집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기관에 갔지만 그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해결을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지금의 돌봄 시스템입니다. 이 정윤아라는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 입원 중에 43.2%가 사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회적 입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2067년에 굉장히 크게 또 증가를 하고요. 장애 진료비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미충족률, 돌봄 서비스의 미충족률은 14%로 복지부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높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촘촘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교수님 다들 많이 아시죠? 네, 그 문케어를 설계하셨던 이 김용익 교수님이 지금 돌봄 운동을 이제 하고 계신데, 김용익 교수님이 돌봄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킬 만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봄이 보건과 복지를 사회 주류화시키고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 저출산 고령화나 양극화 극복,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돌봄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8년도에 도입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다 포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서비스들을 포괄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해서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2026년에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 본 사업으로 진입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앞으로 3년 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지난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성과와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제를 일단 보시면 시범 사업 추진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았다. 달성하고자 하는 아웃컴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우선 대상자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 정립을 해서 명확하게 아웃컴을 설정해서 그 아웃컴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여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네, 사실 우리의 발목을 사실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뭐 예를 들면 한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어서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한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했었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전담부서 인력을 확보하고 뭐 케어 매니지먼트를 고도화해라 라고 말을 하여서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곧 시작입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료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돌봄 사업이 지금 이제 의료에서 이게 이제 한의계 쪽 발표니까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의사들이 이제 의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나 다른 직종들하고 이제 좀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를 의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사실 말도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여기가 의료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요양병원의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아주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서비스는 유료, 돌봄, 요양 등 관련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적으로는 방문 의료를 가장 좀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케어잖아요. 케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라는 것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고요. 이것이 중요성이 커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나온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속 가능한 목표라고 제시한 건데 이게 이제 몇 개입니까? 네, 3, 4, 12, 12개의 항목이 있어요. 12개 항목 중에 의료는 여기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돌봄에 대해서 이제 전체 직종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고용, 그다음에 주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조금 본질에서는 밀려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를 중심으로 돌봄을 짜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돌봄을 짜고 그 안에 의료가 협력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적합하죠. 여기 유엔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헬시 에이징을 위해서 이제 헬시 에이징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좀 더 길게 그리고 이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좋은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으로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이 포괄적인 어떤 포괄적인 의료와 그리고 통합적이고 환자 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질병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유니버셜한 헬스 커버리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돌봄에 필요한 의료는 그냥 일반적인 의료가 아니고 바로 1차 의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차 의료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의료는 그냥 의료가 아니고 바로 1차 의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차 의료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 1차 의료에 대해서 고민이 뭐 오랫동안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1차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차 의료는, 한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뭐, 다른 의료 직종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가 아직 인식이 성숙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차 의료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1차 의료를 의원급 의료라고 하는 것을 1차 의료다라고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것은 1차 의료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 의원급일 뿐이지 사실 1차 의료는 기관의 속성이 아니고 기능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대해서 요 미국 의학 학술원이 제시한 개념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개인의 보건의료 필요 대부분을 해결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죠. 그리고 환자와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활동하는 책임을 지는 임상의사,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의 역할이죠. 그리고 통합적이고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접근성이 높은 그런 의학입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큰 틀의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가 반드시 이 사회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도입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 보건의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의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의료는 기관이 아니고 기능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first, 1차 의료를 first 헬스케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이머리로 해석을 해야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차 의료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1차 의료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정책은 바로 이 주치입니다. 인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주치가 1차 의료의 상징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치라는 이름으로 나온 정책은 장애인 주치가 유일합니다. 주치라는 말이 나오면은 10여 년 전만 해도 이거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막 의사들이 이래가지고 정책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장애인 주치가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돌봄의 시대에 한의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 1차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8시쯤 나갈 것 같아요. 강화할 필요가 있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OECD에서 이게 작년인가요? 2022년도에 나온 OECD가 경제 쪽에서 이제 조언을 해준 건데 OECD가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보건의료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보건의료가 그럼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한국이 고령화를 감당 못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데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택의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OECD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의사를 확충을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성과 연동 지불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의과에서는 일부 있는데 우리는 한의과는 하나도 하고 있지는 않죠. P4P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보급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 돌봄 영역에서 간호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개혁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하고요.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정책을 도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1차 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는 아니지만 깊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 지불제도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의료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불제도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사를 확충하는 것, 지불제도를 개혁하는 것, 간호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다 1차 의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가 우리 사회에서 안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혁들이 함께 사실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만큼의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 갑자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육성발전 계획에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4차 육성발전 계획의 1번이 돌봄입니다. 이게 시그니처 정책입니다. 4차 계획에. 그래서 한의학 건강돌봄 활성화 내용이 있어서 한의학 중심의 지역 건강복지 증진, 한의학 건강돌봄을 활성화하고 건강돌봄을 표준화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의학진흥원에서 굉장히 이제 3년 정도 진행됐던 돌봄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의사들이 사실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2차 이제 모집을 했는데 1,500개 기관이 이제 신청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업에서도 이렇게 방문 진료를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죠. 사실 계획 정책의 초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렇게 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10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8명이 1년간 한의사의 128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사람들은 4,16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지역, 그리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금 운영 중입니다. 3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가을쯤에 다시 모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과는 1차 의료 사업을 한번 볼게요.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참여 의사 수가 실제 집행액이 예상했던 연간 500억 지출 계획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래서 실제로 신청을 의사들이 하더라도 전화를 해보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애인 단체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죠. 차라리 이럴 거면 건강주치 하지 마라. 폐지해라 차라리.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방은 이거 넣어달라고 사실 제도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넣어준다고 하고요. 올해 초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 안 해주겠다는 거죠. 단기적인 검토도 해줄까 말까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상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고당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2018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개로 막 시범사업들이 막 쪼개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도이고요. 올해 가을에 다시 본사업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거 주치 아니냐, 뭐 단골의사제 막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의사들이 반발을 많이 해가지고
난항을 막 겪었는데 10년 되니까 의사들도 적응을 해가지고 또 수가도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걸 드리고 싶어요. 한의사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빠집니다. 그런데 의사는 열심히 안 해도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이 장애인 주치의도 10년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수가를 올리든 뭘 어떻게 하든. 지금은 적응을 못해도. 이게 의사들과 한의사의 차이죠. 한의사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제도에 잘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사는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도 의사들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의사들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의학은 사실 제가 이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의료 속성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직면해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서비스의 포괄성, 이거 이제 1차 의료의 속성입니다. 서비스의 포괄성이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간호사, 1차 의료와 관련해서 간호사분들, 뭐 가정의학과 의사분들 또는 그 정책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야, 그래도 한의학이 의학보다는 굉장히 통합적이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럴까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극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전인적인 특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화되어 있을까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진단의 한계입니다. 지금 만성질환관리제를 하려면 고혈압 당뇨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검사,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고혈압 당뇨가 필요한지를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진단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성과 지속성. 이거는 정성적인 진찰을 많이 해주고요. 환자와 교감은 중시하고 있고요. 진찰 시간도 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돌봄 사업에서 한의사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의사들에 비해서. 그런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치료 기술의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약이 없습니다. 약에 대한 빠른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이거는 솔직히 이 1차 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도를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는 뭐 이 진단에 대한 것은 소변검사, 혈액검사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빠르게 한약제제가 정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진단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성, 조정 기능도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양방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에 어려움이 있고요. 보건소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쪽도 양방과의 어떤 갈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육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는 양방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교육을 이제 누가 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낮은 비용으로 시술 투약이 사실은 침 하나로 모든 질환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역시나 한약제제가 좁은 범위가 있고요.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과와의 관계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지금 무엇을 모색하냐면 의료의 포괄성을 모색합니다. 얘네들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의식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 1차 의료를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의사들이 지금의 한국의 의학이 굉장히 너무 분절적이고 그것이 1차 의료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괄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의학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이 모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색 속에서
이제 다직종 연계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의료는 이런 다직종 연계, 이걸 이제 IPW, 다직종 인터프로페셔널 워크라고 합니다. 이 다직종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료는 당연히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의학이 할 건데, 간호사들은 이 부분을 하고 약사들은 이 부분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역할들을. 지금 그 역할들을 나누는 역할 그 모색을 올해 1차 보건의료 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 되면은 모델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인 겁니다. 이건 당장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1차 의료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실 정책들도 분절화되어서 막 여기저기에서 1차 의료 모델 연구들이 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 그게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서로의 모델들을 보고, 이제 참고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이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본 사업으로 진입하면서 그게 이제 숙가 모델이 새롭게 또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그 모델이 가장 좀 유력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학회에서 만들어진 이 다직종 모형도 거기에 준용을 해서 아마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2026년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올해 의과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을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사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와의 모델을 우리가 고민할 때, 일단 세 가지 모형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통합형 모델입니다. 저는 사실 통합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통합을 아예 그냥 당연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꼭 면허를 통합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갈등이 해소된다면 얼마든지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논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의사분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가, 한의사 끼기 좀 이런 얘기 사실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지금은 1차 의료와 1차 의료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서로 간에 어떤 그 논쟁을 벌여야지 의사와 한의사 간의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것이 합의가 잘 된다면 갈등 없이 1차 의료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쉽지 않은 모델이죠. 두 번째는 보완형 모델입니다. 네, 이거는 뭐 비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모델인데 이런 모델이 있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갖고 있는 다직종 모형 안에 한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의사가 특정한 형태와 역할을 아예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처럼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밑에 모델이고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특수한 질환과 특수한 대상자만 보겠다. 뭐 예를 들면은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 통증 질환만, 또는 뭐 거동 불편자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중심으로 된 다직종 모형에서 한의사가 다직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형 모델입니다. 의사와 다직종 모델이 있고 한의사와 다직종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직종 모형을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한의사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한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을 지금은 많이 합니다. 이게 현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거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1차 의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1차 의료 기본 속성을 장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행사의 역할을 사실 이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과와의 관계 모형을 좀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건데 굉장히 어설픕니다. 어설픈데 이 어설픈 이유는 우리가 항상 정책을 할 때 너무 항상 어려운 이유인데, 그거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항상 한국은 모두 다 처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정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 중국이 어떻고 뭐 그렇지만 중국은 너무나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고요. 준용하기도 어렵고 중국을 준용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처음이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학제적 통증 관리. 이 통증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저 말고 다른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근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다학제로 하는 통증 관리에 대한 측면들도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독일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증의 침수를 건강보험에 넣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논의를 할 때, 이 통증을 다학제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침수를 왜 별도로 해줘야 되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 통증 관리에서 침수를 항상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 중심의 1차 보건의료 체계에 한의학이 이제 기여할 수 있으니 우리가 다른 질환으로도 좀 포괄을 좀 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 환자를 자기결정력 있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큰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환자 중심의 의료가 굉장히 요즘에 툭 하면은 이제 모든 보고서에 환자 중심을 달 만큼 굉장히 핵심 이슈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진찰 시간도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요. 성과 지표도 환자 중심으로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의에도 사실 이거 우리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진행되었던 건데요. 일본은 지역마다 좀 그 정책들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도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침구사가 의료나 개호 영역하고 함께 다학제 협력을 통해서 활동했던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침구사가 와병 환자의 집에 방문해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침구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침구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다직종 중에 의사와 함께하는 다직종 중에 하나의 직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방제제도 의사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노인 대상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어필해 볼 만한 이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차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차로 확대를 했죠. 장애인 주치 시범사업, 이것도 본사업이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곧 본사업이 들어갈 텐데, 이번 본사업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사들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주치 시범사업 이후에 올해에 치매 주치 시범사업이 또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치매 주치. 이것도 지금까지는 한방이 좀 들어간 모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치매 주치가, 이 장애인 주치의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이제 본 사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1차로 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찰료 수가가 그때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엄청난 1차로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들이 쏟아져야겠죠. 근데 연구가 여기 보면 정책들이 다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절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치에 대해서도 원래는 재활의학과 중심의 굉장히 분절화된 모양이었는데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인두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역사회 이 1차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도
빨리 인두제로 가야 된다. 고혈압, 당뇨, 분절화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의료 개발센터가 일산병원에 만들어졌고요. 1차 의료 지원센터도 국립의료원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비대면 진료나 간호법 등의 핵심 이슈가 바로 1차 의료입니다. 두 개의 한창 상반기를 시끄럽게 했던 두 정책도 그리고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과가 좀 뜨뜻미지근하면 우리가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을 텐데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기 시작했다. 이거 만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1차 보건의료 학회에서 AP를 얘기할 때 드디어 만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곧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계 대응 전략으로 9가지의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차 의료에서 한약 역할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밑에 내용하고도 유사한데 밑에 내용이 다른 직종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1차 의료에서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양방 따로, 한방 따로 이렇게 따로 고민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차 의료만큼은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같이 움직일 때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쉽지 않을, 거기서 틀이 다 잡혀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1차 의료에서의 한약 역할 설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직종에서 한약 역할 설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거의 9월까지 그 1차 보건의료학회에서 이제 이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모델을 만들기로 했는데 아주 발등에 불입니다. 이게 통증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할 것이냐, 또는 기타 이 중간은 어디쯤으로 정할 것이냐, 이런 역할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타직종과 환자들과의 1차 의료 강화 연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따로, 간호사 따로 이렇게 좀 모형을 만들려는 이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시도가 이렇게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좀 1차 의료 다른 직종들하고의 연대를 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보건의료 학회나 방문의료 학회, 그리고 1차 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여러 학회들이나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좀 1차 의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역에서 또는 가까이 계신 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환자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하고도 이제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의료 학회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게 1차 의료라고 하는 새로운 임상적인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학회를 통해서 임상에 대한 경험을 쌓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1차 의료 교육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방문 진료를 하시는 한의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임이 없으니까 교육 체계도 없습니다. 1차 의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또 구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고요. 교육을 제도와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1차로 정책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한의사분들도 금방 지칩니다. 지금 재택의료도 한 달에 60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택의료 센터를 위해서 방문진료 시스템으로 한의원이 막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달에 60번만 가서는. 그거 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도 고용해야 되고, 막 구축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의사들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죠. 장애인 주치의도 할 수 있죠. 만성질환 관리제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방문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재택의료 센터도 100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럴 정도로 풀려져 있는데, 한의는 이게 아직도 좀 그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의사분들이 그걸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장애인 주치의 모델도 만들고, 뭐 치매 주치 모델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1차 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다 이제 시급한 일이긴 한데, 일산, 국립의료원에 1차 의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연구 사업들도 하고 1차 의료 지원도 하고 합니다. 지금은, 저 진흥원에서 한의학에 대해서는 돌봄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돌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게 돌봄을 해주는 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지금은 필요한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진흥원이 아직은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돌봄에 한정하지 않고 1차로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의 1차로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한의 1차로 협의체가 운영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그리고 뭐 이제 학회가 만들어진다면 학회, 그리고 뭐 이제 돌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협회, 뭐 이런 데가 다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사실 지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7번째는 1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약제재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약제재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검사,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차트에 대한 애로사항, 뭐 서류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질구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질구레한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 잘못 써져 있네요. 요거 잘못 써져 있고.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여기 1차 의료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협의체 내에서 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한의 방문 진료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어떤 경험을 쌓아서 알리기 위한 것도 있고요. 홍보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회를 하고요. 성과를 집대성해서 서적을 출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쉽지 않은 일들인데요. 사실 발등에 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2026년에 돌봄 사업이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전국에서 돌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돌봄을 한다는 건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얼마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방문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문 진료가 아주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하듯이 그렇게 일상화가 될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미뤄질 거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너무 보건재정에 대한 이게 이제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본 사업 전에 이 모든 것을 사실 좀 빠르게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실패할 경우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제 의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재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붕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붕괴되고 때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걸 붕괴하도록 두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1차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거는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의학이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이 사회화된 의료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나 뭐 공보험에서 점점 밀려나고 1차 의료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고 뭐 사실 이제 의원급은 뭐 피부과나 뭐 비만이나 이런 미용 중심의 의원들이 남고 나머지는 이제 병원급의 특수 질환 목적의 그런 서비스들 중심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되게 체계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쵸? 역할, 기능을 해야지 되는지, 어떤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9가지 전략?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주제가 사실 가볍지는 않아서, 네. 들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시고 누군지 밝히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서아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전북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서아란이라고 합니다. 아까 중간에 한의계에서 1차 방문 진료 2차 신청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역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추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1차 의료 방문 진료 외에 재택의료센터가 생긴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이 재택의료센터하고 1차 의료 방문 진료랑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감이 잘 잡히지가 않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좀 생각하신 다 이제 시스템이 좀 모이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니 이 재택의료센터랑 1차 의료 방문 진료가 어떤 식으로 좀 결합하면 좋을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재택의료센터는 본인 부담금을 대부분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하고 연관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 따라 가지고 모형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요. 1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은 사실은 우리 내원하는 환자들을 그냥 재택으로 가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의원에 따라서 환자군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의료 방문 진료는 모형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환자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주가 사실 세계 재택의료센터 지역 중에서 처음에 가장 좀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전부터 가장 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좀 모범적인 한방 재택의료센터로 이렇게 고민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전주가 의료사협에서 굉장히 이제 이전부터 방문 진료에 대한 이런 것도 많고요. 사례들도 많고 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너지를 낸다고 한다면 저도 뭐 고민을 아주 깊게 해본 건 아니지만 전주시에서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환자군을 정해서 홍보 같은 것들을 좀 공통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재택의료센터로 또 방문 진료를 갈 수 있고 또 방문 진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환자를 보다가 재택의료센터로 또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특정한 모델을, 전주시만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모형이 사실 전주 같은 경우가 한의계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전국에서도 많이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해소는 사실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재택의료가 어디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주에서 지금 재택의료 하고 있는 건강한 마을 한의원도 본인 부담금 부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몇만 원씩 되니까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1차 의료 방문 진료에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천안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돌봄 사업이랑 연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전에 돌봄 그냥, 사업이 변형이 돼서 그 네. 예산이 지금 1차 의료 방문 진료 본인 부담 지원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한약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전주도 돌봄 네. 지역 돌봄 사업 하십니까? 전주도? 전주도 2차 되셨습니까? 지역 통합 돌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거기에 의료가 적극 개입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작년까지 여기 저희 지역의 그 통합돌봄 시스템에서 자문위원이긴 했는데, 네. 의료가 개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그거랑, 보니까 전주도 통합돌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거랑 연계한다면 요즘에는 본인 부담금을 많이 해결을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되면 그런 좋은 선례들이 네. 다른 지자체도 좀 빨리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항상 선례를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모임 형성을 좀 더 바운더리를 넓게 하시면 저희 네. 같은 지자체는 조금 그렇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사실 뭔가를 정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노하우들을 공유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단한 것들을 해드리지 못해도. 그냥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원장님도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뭐 해주기로 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좀 어렵다. 우리 지자체는 안 해준다더라. 뭐 이런 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2기가 되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침으로는 좀 해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네, 근데 막상 이제 돼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서울아 원장님 저랑 동기인데 너무 자랑스럽네요. 저렇게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들 뭐 혹시 또 쑥스러워서 질문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까 모델에 대해서 3가지 정도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네. 근데 어쨌든 이 다직종 연계 모델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형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형으로 가게 될까요? 교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요 모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현실적으로는 요거죠. 분리형 모델을 해서, 한의사의 특정한 역할을 설정하고, 분리형 모델로, 현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완형 모델이나 통합형 모델까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들어가려면, 한의사가 모든 질환을 다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좀 거기서 몇 가지 질환을 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1차 의료가 좀 지금 성글기 때문에 그게 용인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델로 가게 되면, 불리언 모델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 주치의를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나 한의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안 해줍니다. 의사 모델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한의사 모델도 선택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 모델이나 한의사 모델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해도 그것도 잘 안 해주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라도 비집고 들어가면 이 분리형 모델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돌봄의 형태는 한의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는 어렵고 이 분리형 모델을 가게 될 텐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 경쟁이 될 겁니다. 경쟁이 되면 우리가 포괄적인 질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치의로 의사를 선택할 거냐 한의사를 선택할 거냐라고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분리형 모델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특징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보건의료학회에서 지금 모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가 통합형으로 갈지 보완형으로 갈지 또는 어떤 형으로 갈지 우리 내부에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네네. 7시 14분이어서 혹시 꼭 그 질문, 코멘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교수님께서 9가지나 굉장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또 대응 전략도 주셨는데 사실 한 가지 들여다보면 너무 다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은, 갈 길이 먼 그런 얘기들이라 저희 내부에서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네, 강론적인 내용도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네, 교수님, 저기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계속 애써 주시고요. 저희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세미나 주제가 있거나 그 연자분 추천하실 분들 언제든지 저희 KM크릭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M크릭 온라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